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일간의 최악의 폭우는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단 주말엔 소강 상태일 것 같은데요. 이 4일간 기상도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강한 비를 퍼부었다가 이 강원도와 북쪽으로 넓어졌다가 충청권으로 내려가고 오늘은 호남 영남 지역까지 갔죠. 사망과 실종 19명, 이 태풍도 아니고 6월 장마도 아닌데 이 종잡을 수 없이 곳곳을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다음 주 초에 또 비가 온다죠. 자, 먼저 오늘 피해 상황부터 김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물이 가득한 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갇혔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남겨두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전북 군산엔 오늘 하루 25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의 강한 비로 시내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 5분 이내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니까 계곡처럼 물이 내려와요. 아니 겁났죠. 왜 그러면 집이 침수가 되고. 물이 빠져 집안이 약해진 도로 곳곳엔 구멍이 생겼고 물에 잠겼던 상점은 폐허가 됐습니다. 철판 뒤에 있는 거 갖다가 막고 서 있었어요. 좀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려고.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막.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양동이와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엔 모래주머니를 쌌습니다. 밤사이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침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아파트는 지켰지만 물이 들어찬 가게들은 엉망이 됐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침수가 되니까 다 못 쓰고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집중호우로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홍수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무심천은 이렇게 하상도로까지 물이 넘치면서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250mm 이상 폭우가 내린 강원 영월군. 자동차를 뒤집어 버릴 만큼 맹렬한 강물에 다리는 여전히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길 건너 주민 60명도 사흘째 고립된 상태입니다. 강릉시 야영장에 이틀째 고립됐던 90여 명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지금까지 경기 양평과 여주, 경기 광주 등에 6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서울에도 57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도 늘어 사망 12명, 실종 7명, 이재민은 1,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엔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오겠지만 다음 주 초 새로운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면서 15일 밤부터 16일 사이 중부지방에 17일에는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 서울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지만 한강 수위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이 소양강댐까지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한강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퇴근길, 내일 출근길 걱정입니다. 잠수교 현장에 최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이 잠수교는 여전히 잠겨 있는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잠수교 다리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주변 한강공원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는데요. 오늘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지만 한강 수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잠수교 수위는 전면 통제 기준인 6.5m를 훌쩍 넘겨 오후 6시 반 기준 8.58m인데요. 오전에는 8m였는데 반나절 만에 50cm 정도 올라간 겁니다. 한강 상류의 팔당댐 방류량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팔당댐은 현재 초당 12,202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북한강 소양강댐까지 방류를 시작해 수위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양강댐이 수문을 여는 건 지난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인데요. 소양강댐에서 방류된 물은 의암댐과 팔당댐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오는데 이곳 잠수교에는 방류 시작 13시간 40분 뒤인 내일 오전 6시 40분쯤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폭우 당시 소양강댐은 초당 2,0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팔당댐이 초당 18,000톤의 물을 흘려보내 서울 한강공원이 열흘 넘게 잠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양강댐의 방류량은 초당 600톤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최대 2,5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통행이 재개됐던 도로 곳곳도 다시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와 동작대교 구간은 오후 3시 반부터 전면 통제에 들어갔고요.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도 통제되고 있어서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그젯밤 폭우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빗물에 잠겼던 서울 서초동 빌딩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빌딩 안으로 다급히 들어가고 곧이어 구급차에 들것을 싣고 떠납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실종됐던 남성입니다. 경사로 끝부분에 현재 방화 셔터가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방화 셔터를 제거하고 그 방화 셔터 안쪽으로 10m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남성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확인하러 내려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걸로 추정됩니다. 소방구조대가 실종 신고 다음 날인 9일부터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빌딩 지하 6층에서 지하 2층까지 물이 가득 차 있어 쉽지 않았습니다. 폭우에 방화 셔터까지 오작동으로 내려와 있어 지게차를 동원해 부수는 작업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검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초반에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 중 50대 누나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특수구조대가 실종 지점 인근 맨홀과 반포천으로 이어지는 배수관 안을 잠수하면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찾아야지. 서 있거나 그러면 힘들 것 같고 어디에 걸려 있어야 되는 그 물이 흐르는 상태니까. 이번 폭우로 서초구에서 실종된 4명 중 2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3,400명이 넘습니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 막막한 사람들을 이솔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안은 컴컴합니다. 불 꺼진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말도 모르나 냉장고 5대가 다 난리가 났으니 정전 사흘째 식재료는 모두 상했습니다. 돈도 엄청 들어가더라고. 이런 거 다 사다가 막 햇반이고 물이고 다 그냥 저기하고 해주니까. 폭우가 내린 지난 9일 새벽 2,0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정전됐습니다. 지하 변압기가 물에 잠긴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침수로 고장이 났습니다. 70대 노인은 힘겹게 계단을 오릅니다. 설거지라든가 목욕이라든가 물을 갖다가 길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6층에 사는데 할 수 없이 한 두 병, 세 병씩 들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한 10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판잣집이 모여있는 구룡마을은 이번 폭우로 폐허가 됐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무너졌고 급류에 휩쓸려온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흙탕물로 뒤덮인 집을 닦고 또 닦아도 끝이 없습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저 진작도 없어요. 뭐 어떻게 어디서 좀 살아야지 모르겠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낮 동안 복구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린 이재민들은 대피소로 향합니다. 스티로폼이 돗자리에 누워 잠을 청해도 쉽사리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아무리 오막살이 집이어도 내 집이 최고 편하고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재민들은 언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못한 채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집 바로 옆에 있는 옹벽이 붕괴된 곳들도 비상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고 불가피하게 집에 머무는 주민들도 불안함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인천 운남동 빌라촌 바로 뒤편에 있는 옹벽입니다. 연이틀 폭우로 인해서 옹벽이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옹벽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그대로 속살을 드러냈는데요. 아직 쓰러지지 않은 옹벽도 남아있지만 휘어져 있어 금방이라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비가 계속 와 복구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고 무너진 옹벽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피령을 내려 주민 34명은 모텔에서 지냅니다. 동시에 그냥 꽝 하면서 그냥 뭐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저께는 사무실에 잤어요. 더 무너질 것 같고 불안해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 5명은 빌라에 남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2차로 무너지면 사실은 그 옆쪽으로 가스관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1층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부서진 옹벽을 사이에 두고 산과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빌라 주민들은 비 소식만 들어도 공포를 느낍니다. 벌써 여기 다 금이 갔잖아요. 저기도 저렇게 됐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벌어졌는데 우리가 자다가 여기 망가지면 어떤 놈이 하나 말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죽고 나면은. 거대한 시멘트 옹벽이 임시 지지대에 의존해 겨우 버티고 서 있습니다. 토사가 덮친 아파트 주민들은 더딘 복구 작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제 대통령 왔다 가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갑자기 와서 인제서부터 살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입주자 입장에서는 아주 열받는 일이에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을 두고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안 그래도 추석 때 살인 물가가 예고되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650억 원대의 할인 쿠폰을 뿌립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전통시장. 손님은 많지만 상인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수해 여파로 팔만한 채소가 줄어드는 게 걱정입니다. 많이 받죠.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쿠팡이 개파가지고. 가뭄에 폭염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채소값은 이미 작년보다 25.9% 올랐습니다. 배추와 시금치, 상추가 60에서 70%대 상승률을 보였고 부추와 미나리, 무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금값인 농산물 가격이 수해 여파로 더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싸도. 양이 적으면은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 안 그래도 추석 앞두고 몰리는 수요, 공급까지 막히면 고삐 풀린 밥상 물가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물가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공급 문제 같은 거 잘 관리해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이 오늘도 저희가 그 추석 인생 물가 이거 지금 좀 대책회의를 하고 왔는데 장바구니 물가 아주 확실하게 잡을 테니까. 비축 물량 방출에 긴급 수입까지 동원해 그야말로 먹거리 영끌 공급에 나섭니다. 추석 성수품인 농축수산물 20개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에 1.4배로 늘리는데 그중에서도 농산물은 2.3배, 수산물은 3배 넘게 늘립니다. 역대 최대인 650억 원어치 할인 쿠폰도 뿌립니다. 마트 자체 할인을 더하면 작년보다 특히 많이 오른 채소류는 30에서 40%, 국내산 육류와 수입산은 각각 최대 30에서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수산물은 반값까지 가능합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 2배에 가까운 551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가축 8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늘고 있어 당분간 치솟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를 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공식 행사로 수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정치인들 또 쇼하러 오는 것 아니냐, 곱지 않은 시선에 비대위원장은 이런 당부도 했는데요.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우 피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당권 주자들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새마을 모자를 쓰고 장화로 갈아시는 의원들은 물에 잠겼던 지하 식자재 창고에서 온갖 쓰레기를 빼냅니다. 유리 깨질라 조심해라. 흙탕물을 뒤집어 쓴 물건들도 연신 닦아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봉사활동에 나서며 입단속도 신신당부했습니다. 수재를 입은 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당부가 무색하게 곧바로 논란 발언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배춘식 의원님.
김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조호영 비대위원장이 옹호하고 나서면서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김 의원 장난치가 되겠어요. 평소에 여러분들 논란자가 일부 상인은 도움은커녕 방해가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언론인들도 비켜주시고요. 야당은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정신들입니까? 여당 지도부라는 자각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각도 없는 목볼 인견의 행태에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우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을 불러 엄중 경고했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회성이 아닌 서울, 경기 등 폭우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수해복구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레이 뉴스 최선입니다. 지난 4일간 인천엔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수해 피해를 챙겨야 할 미추홀구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비우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여당, 야당 14명 의원이 참가했는데 이럴 때는 또 여야가 마음이 잘 통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 폭우에 승용차가 침수돼 성인 남성 4명이 차량을 뒤에서 밉니다. 시간당 최고 80mm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저지대 도로와 상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 4일간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950여 건이나 됩니다. 제주도 한 호텔에서 세미나가 한창입니다. 전국 지방의원들을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이 중에는 수해 피해를 입은 인천 미추홀구 의회 의원도 있습니다. 여야 의원 14명이 참가했습니다. 2박 3일 연수에 1인당 70만 원씩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구의원 대부분이 초선이라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됩니다. 완전 교육이에요. 우리가 그 손해보는 그 계약금은 다 돌려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비 올 줄 알고 계약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비도 그쳤고 뒷수습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주장도 펴니다. 비가 그쳤고 뒷정리하고 우리가 마무리 다 끝났는데 왔는데 그리고 우리만 할 땐 문제가 돼요. 전국에서 다 왔다. 거의 한 200명이 왔단 말이에요. 반면 주민들 시선은 싸늘합니다. 무슨 비 온다고 난리인데 무슨 연수를 가기를. 지금 며칠이야? 3일이야. 3일째인데 물어보러 오는 거 없었어. 선거 때만 찾아오지 말고 평소에 좀 찾아오라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쏙 빠지는 거 좀 봐. 코빼기도 안 붙이고. 반면 의정부 시의회는 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폭우 피해 현장을 점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만 남겨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켰죠.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중 공직자 선거 방산 비리 일부를 되살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다며 전면전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이 법에는 검찰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 6대 범죄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범죄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공직자나 선거 범죄라도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분류한 겁니다. 방위산업 범죄 역시 경제 범죄의 성격이 있는 만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늘어난 셈입니다. 검수완박법에 포함된 등이라는 표현의 해석도 구체화했습니다. 지난 4월 입법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등은 예시적 열거 방식인 만큼 무고나 위증처럼 사법질서 저해 범죄도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전에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민주당 내에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을 넘어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문재인 색깔 지우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죠. 소득주도 성장이 강령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격인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삭제하고 포용성장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대안으로 떠오른 포용성장은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세계 기구들은 포용성장을 권고합니다. 이제는 성장과 분배는 대립 개념이 아니라 민주당은 또 1가구 1주택이라는 문재인 정부 주거 원칙을 강령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다주택자를 사실상 악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결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의결한 당직자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강령 개정까지 추진되자 비명 진영에선 문재인 색깔 지우기가 아니냐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괜히 문재인의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온다라는 식으로만 오히려 그렇게 읽힐까 봐 저는 걱정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의원도 SNS에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전준희는 오는 16일 당 강령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 얼굴이 보이는데요. 친문 대신 뭘까요? 신명입니다. 신명? 네. 친명도 아니고 신명은 뭡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재명 민주당으로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예전 친문 인사들도 속속 친이재명계로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합류했다고 신명인가 보군요. 전당대회 흐름 보면 뭐 그럴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흐름대로라면 민주당 지도부 9명 중에 8명이 친이재명계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고위원도 선두 5명 중 4명이 친명계 주자니까요. 따지고 보면 사실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한때는 친문이었죠. 네, 본인 설명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을 때는 다 친문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또 친명이 된 거죠. 뭐 또 서영교, 뭐 장경태 이런 후보들도 뭐 예전에는 친명으로 분류됐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세균계로 분류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의원 이야기에 발맞추고 있고요. 탄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의 대상입니다.
소장파로 분류됐던 장경태 의원의 발언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2000년 총선 때 우리 당이 검찰개혁하겠다, 정치개혁하겠다, 언론개혁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지난해 대선 초만 해도요, 7인회 해서 거기만 이재명 계고 이낙연계가 더 많다, 친문이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달 이재명 의원에게 불리한 전당대회 룰이 생기지 않도록 이 연판장을 돌렸는데 이때 의원 63명이나 동참한 걸 보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대선, 지방선거, 전당대회 거치면서 확실히 주류로 잡은 거죠. 심지어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개딸을 자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저 사진이군요. 내 인생을 5글자로 표현하랬는데 개딸의 원조라고 적었네요. 네, 그런데 저 글을 쓴 전해숙 의원, 지난해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계였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낙연 마음이 전해숙 마음이다. 정치는 원래 이런 걸까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용산으로 간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나왔는데요. 동지는 누구고 적은 누굽니까? 예, 국민의힘 대변인에서 대통령실 대변인실로 갈아탄 걸 두고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배신자라는 반응이 나왔었죠. 일부는 과거 행적도 파헤쳤습니다. 이 박 대변인의 아이디를 추적해서 과거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활동했고 또 호남 지역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말들이군요. 네, 박 대변인 스스로도 혐오 발언들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수박 표현을 썼을 때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5.18 피해자들을 조롱할 때 쓰는 단어라며 이 의원이 광주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박 대변인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본인이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어릴 때부터 공유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2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살다 커뮤니티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한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거르지 못한 대통령실까지 비판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을 더 들어보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는데요.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는 정치권, 한여름에도 살얼음판처럼 싸늘합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의 뇌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말라는 사드 3불에 이어서 1한, 그러니까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드까지 운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드는 중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달 말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드에 대해 우리 안보 주권 사항이자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드가 자위적 대북 방어 수단이라고 밝히고 이달 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구체적 스케줄도 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위 사드 3불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이를 일축한 겁니다. 韩国政府正式对外做出3不1限的政策宣示。 3불 1한 가운데 1한 논란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 언론으로부터 현재 배치된 사드의 사용까지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쪽에서 뭘 1한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틀 전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을 첫 언급한 겁니다. 야당도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3불 정책은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죠. 일각에서는 사드 정상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압박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중국이 사드를 통해 미국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첫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제외됐습니다. 누가 대상에 올랐는지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했는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모두 사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연말 사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면은 시급한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안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구체적인 사면 내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대법원이 오늘 뇌물 혐의를 최종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9년 걸렸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김학의 전 대정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였습니다.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됐고 그 의혹의 당사자로 김 전 차관이 지목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2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이어 세 번째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업가 최모 씨 관련 뇌물 혐의는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는데 대법원이 무죄로 최종 결론 지은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은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지난 2018년 수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고 위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가게 앞에 멈추는 차량. 담배를 피우겠다며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를 열고 뒤적거려 커다란 물건을 꺼내듭니다. 땅을 팔 때 쓰는 날카로운 등산용 곡괭이입니다. 다시 조수석에 오른 남성이 곡괭이를 들고 휘두르려 하자 놀란 대리기사가 곡괭이를 잡고 뺏으려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흉기를 든 남성의 손을 붙잡고 버티면서 이곳까지 250m가량 차를 운행했습니다. 얼마 안 돼 경찰이 도착하고 대리기사는 다급히 차 밖으로 나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50대 남성이 대리기사를 부른 뒤 벌어진 일입니다. 바닥에 있던 걸 집어 들면서 갑자기 너 죽자 나 죽자라면서 이제 그거를 머리 위로 이제 올리셨거든요. 대리기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되게 무서웠는데 만약에 저가 따로 도망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혼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우산을 꺼내려 했는데 왜 흉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주 다시 열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장에서 정치 집회를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꼼수로 해왔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5,000그루가 넘는 나무와 꽃, 분수가 반기는 광화문 광장. 시민들에게 도심 속 봉헌이 된 모습입니다. 아유, 아주 좋네요. 시원하고 재밌어요. 이 근처에 애기들이 공간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그나마 여기 조성이 돼가지고. 과거 각종 정치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광화문 광장.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문화행사로 신청된 593건 중 집회나 시위를 한 사례는 94건에 달했습니다. 집회하면은 자기 저한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욕소리 가면서 하는 거 보면 나 찌푸려지더라고. 제발 좀 나쁜 소리 좀 빼고 하라고. 서울시는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린 광화문 광장이 큰 규모의 시위에 점령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바뀐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는 이곳에 있는 6조 마당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쪽 두 곳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 명이 심사하던 행사 허가 여부 업무도 소음과 교통 등 분야 전문가 5명이 꼼꼼하게 따집니다. 스피커 규격이 규정 데시벨을 넘겨 너무 시끄럽지는 않은지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를 두고 지나친 집회 제한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행사의 목적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비춰봤을 때 위헌적인 생각이다. 외국은 어떨까? 뉴욕 타임스퀘어, 파리 시청광장, 런던 트라팔거 등 세계 주요 도시 광장들도 시민의 이익과 안전,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광장 사용은 널리 보장돼야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사는 전체 시민 이익을 고려해 배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집회는 민주시민의 권리고 신고하고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색깔이 지나치면 안 되고.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을 테니까 이곳은 시민한테 전적으로 돌려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계속 치솟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 기대감에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가 함께 올랐는데요. 자, 우리 물가도요. 추석 이후 10월쯤 이 정점을 찍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식료품과 주거비 등 미국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상승세는 여전합니다. There are times, and these are those times, you must raise prices to remain a supplier and remain in business. 그러나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 휘발유 가격은 5개월 만에 3달러대까지 급격히 떨어져 치솟던 물가를 잡았습니다. 고공행진하며 9%대마저 돌파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5%로 꺾였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석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0.75%포인트씩 자이언트 스텝을 밟던 미국 기준금리가 다음 달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증시도 1% 넘게 상승 마감하며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달러 강세도 약해져 원달러 환율은 7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중간 선거를 석 달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제 계획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며 자찬했습니다. We're seeing a stronger labor market where jobs are booming and Americans are working, and we're seeing some signs
that inflation may be beginning to moderate. 변동성이 큰 기름값 등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석 이후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져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스마트폰 전체 시장은 이 성장이 주춤하지만 접는 폰, 이 폴더블 폰은 급성장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단점을 보완한 새 모델을 공개했고요. 모토로라와 샤오미도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젯밤 10시 미국 뉴욕과 온라인을 통해 차세대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Today, we are proud to introduce the fourth generation of Samsung Galaxy Foldables, the best we have ever created. 좌우로 접히는 갤럭시 Z 폴드폰은 전작보다 무게를 8g 더 줄였고 5천만 화소 광각 렌즈를 탑재해 동영상과 사진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상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폰은 문제로 꼽혔던 배터리 용량을 12% 더 늘렸습니다. 30분 만에 50%까지 초고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폴더블 폰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최소화했습니다. 이젠 정말 폴더블 폰이 방수로 되고 또 카메라 화질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음 폰을 사게 된다면 아무래도 폴더블 폰을 사지 않을까.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의 비중은 아직 3%대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7% 성장하는 동안 폴더블 폰 시장은 전년 대비 148%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폴더블 폰 시장에서 점유율 62%를 기록하며 16%인 2위 하웨이를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은 매섭습니다. 중국 레노버의 자회사 모토로라와 샤오미가 삼성의 폴더블 폰 공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새 폴더블 폰을 내놨습니다. 삼성 Z 플립과 비슷한 모양의 모토로라 신작은 큰 디스플레이 화면이 특징. 샤오미는 독일의 명품 카메라 업체 라이카와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새 폴더블 폰의 경쟁적 출시로 접는 폰이 대중화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스타벅스가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았던 이 서머 캐리백에 발암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었죠. 정부 기관이 검사를 해봤더니 스타벅스 자체 조사 때보다 발암 물질이 더 많이 검출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시중에 풀린 108만 개 전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의 이벤트 상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외피에서 최대 681kg당 밀리그램, 내피에서는 212.8kg당 밀리그램까지 검출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스타벅스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피에서 96kg당 밀리그램이 더 검출된 겁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게 좀 더 낮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가방 말고 다른 거는 괜찮은지 싶기도 하고 종이 빨대도 좀 냄새 날 때가 많잖아요. 종이 빨대 같은 거는 괜찮나 싶기도 하고. 정부의 발표에 스타벅스는 오늘 약 108만 개 가방 전량을 공식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하고 보상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발적 리콜을 하게 되면 실제 몇 개를 회수를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나가서 검사를 하고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스타벅스 앱에서 대체 증정품이나 3만 원 상품권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10월 11일까지 가방을 반납하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받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타벅스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북한이 어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김 여장 부부장이 직접 육성 연설을 했는데 바이러스 확산이 남한 탓이라며 박멸하겠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마스크를 벗은 채 강당에 모였습니다. 3개월 전 마스크를 겹쳤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14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91일 만에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깨끗한 비루스 청결지대로 만든 것은 세계 보건사에 특기할 놀라운 기적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전단 탓을 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남 적개심을 높여 핵실험 등 군사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 말합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향후에 다시 상황이 악화되면 그 책임을 다시 남측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례하고 위협적인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고열로 심히 앓았다며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감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해 흉흉해진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백두산에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혼비백산 대피했습니다. 중국 북서부에는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뿌연 연기와 함께 암석과 토사들이 굉음을 내며 산 아래로 빠르게 쏟아집니다. 좁은 통행로를 따라 관광객들은 허겁지겁 달아나고 급한 마음에 아이를 번쩍 들어 뛰어가는 부모와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보입니다. 중국 지린성의 백두산 등산로 인근에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한 건 그제 오후 4시쯤. 천지로 향하는 등산로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북파 코스로 장백폭포와 가까운 곳입니다. 볼거리가 많아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으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국은 최근 계속된 비로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상 개방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창문이 처참히 부서지고 텐트 천막은 무너졌습니다. 요란하게 얼음 덩어리가 쏟아져 머리를 다친 사람도 보입니다. 중국 서북부 칭하이성 하이시에서 지름 4cm 크기의 거대한 우박이 5분간 쏟아졌습니다. 25명이 다쳤고 마을에서 키우던 양 13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떨어진 우박과 달걀의 크기를 비교하며 이례적인 현상의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화 우생순으로 이름을 날린 우리 여자 핸드볼팀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번엔 한참 후배들인 청소년 대표팀입니다. 영화에선 최강 덴마크에 패했지만 이번엔 이겼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강력한 압박 수비로 볼을 가로채 속공으로 득점합니다. 밀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기어코 골을 성공시킵니다. 18살 이하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세계 무대를 제패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비유럽 국가가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승에선 6cm 이상 큰 덴마크 선수들과의 체격 차이도 이겨냈습니다. 힘에서는 밀렸지만 속공과 가로채기로 경기를 잡은 겁니다. 작지만 빠르고 악착 같은 움직임은 유럽 관중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태극기를 든 외국인들은 경기 내내 응원을 보냈습니다. 다들 응원해 줘가지고 그 응원 소리가 되게 저희한테 컸던 것 같아요. 국제 핸드볼 연맹도 한국의 돌풍에 주목하며 현지의 응원 모습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정상급이었지만 이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마침내 한국 핸드볼이 돌아왔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중요한 국제대회 때마다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팀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에선 승부 던지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생순의 아쉬움을 리틀 우생순이 털어내 기쁨은 2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91년 전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은행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동아일보 주도의 전국적인 모금 운동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금통을 깬 아이들, 참기름 장수와 기생들까지 동아일보로 접수된 성금 편지들이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1년 5월, 동아일보로 성금이 담긴 편지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7가족을 부양하며 새벽부터 참기름을 판 돈을 보낸 행상부터 미천한 돈을 보내지만 물리치지 말아달라는 기생, 그리고 일전, 이전씩 저축한 돈을 보낸다는 어린 학생들까지 이들이 성금운동에 동참하게 된 건 동아일보에 실린 충격적인 기사 때문입니다. 이충무공의 후손이 위토를 담보로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해 은행 경매에 넘어갈 위기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국내외 동포 2만여 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운동에 동참해 빚 2,000원의 8배나 되는 16,000원이 모였습니다. 이충무공 유족보존회가 결성됐고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론 대원군 때 허물어진 현충사까지 중건됐습니다. 이충무공 묘소는 지금도 충남 아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당시 편지와 관련 자료 4,254점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현충사 수장고에 보관된 유적보존위원회 성금대장, 모금액과 보존의 운영 규칙이 담긴 자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제강점기지만 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우리 한민족이 어떤 감정과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어목했던 일제강점기 생활의 팍팍함은 지금보다 더했지만 민족 정기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간절함은 변함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은 비가 그쳤는데요.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호남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영남, 제주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후 정체전선은 점차 약화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2도, 대전은 23도, 광주는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은 32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에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또다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인들 특히 재해가 발생하면 좋은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현장에 안 가면 나타나지도 않느냐고 혼이 나죠. 물난리가 난 인천의 이 미추홀구 구의원들이 이 와중에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가 비판을 받고 있죠. 현장에 가면 쇼한다고 혼나기 일쑤입니다. 오늘 복구 현장에 새마을 모자를 쓰고 간 여당 의원,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맞으면 좋겠다, 이런 실언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국민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정치인들에겐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울고 싶은 건 국민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